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중국에서 우리나라 단체 관광 상품이 다시 등장했다고 하는 소식 방금 뉴스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한 7개월 말인데요. 이 중국의 한 소규모 여행사가 우리나라 단체 관광객 모집 상품을 지금 홈페이지에 내걸었다고 합니다. 중국 최대 여행사인 시트립도 한국의 한 호텔에 예약 관련 문의를 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로써 사드 그만령이 풀리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걸 보면 국내 정치적 안정이 외교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내 정치 상황과 외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건데요. 중국의 권력 안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권력의 독주, 그러니까 독재의 가능성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권력의 안정이 그동안의 경색 구명을 풀 수 있다는 그런 또 관측을 가능하게 해서 동전의 양면처럼 또 다른 긍정적인 측면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부터 정리해볼까요? 오늘도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자유한국당이 전면 국회 보이콧에 들어갔는데 이 국감이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막판에 흐지부지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의 국감도 어찌 보면 그렇게 예. 내용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죠. 예.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사임한 이 구여권 추천인사 2명을 현재 그 여권, 즉 그 더불어민주당 추천인사 2명으로 이 보궐 선임한 데 대해서 그 반발에 국감 전면 보이콧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이 국감 보이콧에 따른 그 구체적인 행동을 좀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국감은 오는 그 31일까지 이제 그 예정돼 있죠. 자유한국당 이호선 그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그 해임 촉구 결의안을 그 제출하기로 했고, 새로 선임된 그 박문진 이사 2명에 대해서도 임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제 법원에 내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다른 정당들은 국감 계속하죠. 네. 그러나 이제 그 반쪽 국감은 이제 불가피하겠죠. 예. 국감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는 30일까지 그 진행이 되는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그 여야 사당은 국감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파행은 이제 그 불가피해 보이죠. 네. 더불어민주당과 그 국민의당, 바른정당 그리고 정의당은 각각 논평을 내고 이 국정감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된다,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바른정당의 그 전지명 대변인 이 구두 논평을 통해서 이 공영방송 문제를 놓고 제1, 2당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좀 안타깝다면서 이 국정감사는 그 국회의 그 중요한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제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문제를 다시 꺼내 들었는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지방 분권, 그죠? 이 분권이 중심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네, 지방 분권을 중심으로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 그렇죠. 이제 이런 점을 네. 이제 시사한 건데, 이 정치권이 그 개헌 논의에 그 좀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더라도 그 내년 6월 공약했던 것처럼 이 지방선거 때 이 같이 국민투표를 하도록 하고, 여기에 만약 정치권이 합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지방분권 중심으로 이 개헌안을 낼 수 있다고 이제 강력 시사한 것이 주목이 되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 어제 그 전남 여수 그 세계 박람회장에서 열린 그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 지방자치와 그 분권이야말로 그 국민의 명령이고 그 시대 정신이라면서 여러 번 천명한 대로 내년 지방선거 때 그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 지방분권 개헌 방향으로는
이 지방자치단체를 그 지방정부로 그 기칭을 하고 지방의 행정권과 재정권, 입법권, 이 복지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이제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문 대통령은 그러나 그 대통령 연임제나 뭐 내각제 등 이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민감하니까요. 네, 이 논쟁이 아주 격렬한 이 권력구조 개편 문제는 일단 그 정치권의 이제 몫으로 이 남겨놓은 셈이죠. 문재인 대통령 어제 그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현재 그 8대2 수준인 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7대3을 거쳐서 그 6대4 수준으로까지 그 개선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좀 약속을 했고요. 이 소방 공무원의 그 국가직 전환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도지사들과 논의를 거쳐서 하겠다. 이 토의와 그 좀 지혜를 모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사실 이게 핵심이죠. 네, 맞습니다. 지방제 조항을 어떻게 확충하느냐 이게 핵심인데 이게 국세가 줄으면 근데 재정은 또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죠. 네. 예. 이제 중앙에서 했던 많은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결국은 지방으로 예. 좀 이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 미국에 간 홍준표 대표 말이에요. 오늘 귀국을 하죠. 근데 방미의 주된 목적이었던 이 전술핵 배치 문제에 대해서 뭐 그렇게 썩 좋은 반응을 얻고 돌아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원래 그 예상했던 바이기도 하죠. 이 전술핵이 한반도에 그 재배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국 스스로 그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더니 이 꼴 같지 않은 게 미국을 협박하는 거냐 이런 느낌이 들더라. 어제 그 홍준표 대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방미 일정 마지막으로 잡은 입이 여전히 좀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이제 그 간담회에서 한 말인데요. 어제 그 미국 외교협회에서 이제 그 한반도 전문가 그 간담회가 있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이제 홍준표 대표 이 전술핵 재배치의 그 필요성을 역설을 했는데 여기에 참석한 그 미국 전문가들이 이제 그 부정적인 반응을 이제 보인 데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홍준표 대표는 그래서 우리는 그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핵 개발에 그 경제 제재가 문제가 돼서 못할 것 같으냐.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고 하네요. 어제 그 미국 외교협회 그 간담회에 참석한 그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는 이 군사적인 효용성이 없다. 한국이 이를 요구하면 오히려 그 한미 동맹의 균열이 생기거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러면서 이 부정적인 견해를 이제 피력을 했다고 하네요. 매티스 미 국방장관 오늘 우리나라에 오죠. 맞습니다. 이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그 방한은 이번이 그 두 번째이죠. 네, 28일 그러니까 그 내일 열리는 제49차 그 한미 안보 협의회 SCM 그 참석을 위해서 이 태국 방문을 마치고 이제 이 오산 공군기지에 그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매티스 장관은 이정 장관과 함께 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이제 방문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아마 그 대북 메시지를 내놓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관측이 되고 있고요. 매티스 장관 바로 이제 그 SCM 이후에는 이 송 장관과 함께 그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하죠. 그렇군요. 그리고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가 이게 어떻게 검찰 쪽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상당히 검찰이 검찰을 수사하는 상황, 그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좀 벌어질 것 같은데요. 이 장호준 부산지검장 등 현직 검사들이 그 2013년 이 국정원 댓글 사건의 그 조직적인 그 증거 인멸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그 청와대와 그 국정원에 국한됐던 이 적폐 수사가 검찰 내부로 확대되면서 상당히 좀 파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2013년 국정원 그 댓글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국정원이 그 현안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이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그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꾸며놓고 대북 심리전 활동의 그 일환으로 그 댓글 작업을 벌인 것처럼 가짜 회의록 문건도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최근 그 이에 가담한 그 국정원 직원들이 이 검찰 조사에서 이 파견 검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네요. 이 댓글 공작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그 회의록에서 이른바 그 검게 칠한 뒤 그 숨기는 이 비밀리에 은닉한다 이런 이야기죠. 이 비닉 작업에도 이 검사들이 진짜 외국어인 줄 알았어요. 네, 맞습니다. 깊게 관여했다는 진술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장호준 부산지검장 등 당시 그 국정원에 그 파견돼 있던 검사 6명 가운데 3명 정도가 여기에 좀 연루된 것으로 좀 드러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작년 딱 이맘때쯤이었습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이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였었죠. 당시에 첫 촛불 집회 인원 한 3만여 명이었는데요. 140일 동안 20번을 거치면서 참가 인원이 1,600만 명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촛불 집회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역사가 쓰여졌는데요. 자, 벌써 글쎄 이 말이 어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주년이 됐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는 촛불 집회 1주년을 맞아서 특집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국정농단 사태 핵심이죠.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승마 특혜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했던 분이고요. 국정농단 사태와 연관된 재벌 총수들의 청문회에서 촛불 집회에 나가신 분들 손 좀 들어봐라. 이런 질문 던져서 뜨거운 인기를 모았던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신 교수님 안민석 의원입니다. 예. 시간 참 빨라요. 네, 꿈 같은 시간이 흘렀네요. 10월 29일이었었죠. 첫 번째 촛불 집회가 열렸던 날이요. 그죠? 네. 안민석 의원께서 여기 가셨었어요? 네. 네, 갔고요. 그 당시는 우리 교문위 국정감사가 이제 마치고 저희 교문위 국정감사에서는 이제 미르 K재단의 실체를 밝혀냈었거든요. 예. 그리고 정유라 입시 비리도 밝혀냈고요. 삼성의 승마 지원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부터 거의 끊임없이 갔었더랬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렇게 32만 명 정도가 모였었는데 처음에는요. 3만 명 정도가요. 이 3만 명 정도가 연인원 1,600만 명으로 이렇게 막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셨었어요? 아무도 예상을 못했고 물론 저도 못했는데요. 근데 그날 도울 김용우 선생님하고 현장에서 배웠는데요. 예. 도울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의원, 혁명의 기운을 느낀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현실화돼 버렸죠. 특히 처음부터 중고등학생들이 그 촛불을 들고 나오는 걸 보고서 저도 뭐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가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이렇게 정권 교체까지 가는 촛불의 힘이 만들어질 줄은 저는 몰랐었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제 헌정사상 초유의 일도 벌어진 것이 촛불의 힘인데 1년 지나면서 사실 정치권은 생각만큼 달라진 게 없다. 촛불 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국정농단에 부역했던 그 정치 세력들, 정치인들이 예. 전혀 지금 저지른 죄를 반성하지 않고요. 저는 그분들이 과연 최순실 존재를 몰랐을까? 몰랐다면 말이 안 되고 또 무능한 것이고요. 예. 알았다면은 알고서도 지금 저러면은 후한무치한 것이죠. 지금 어쨌든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자유한국당은 국감 보이콧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이런 거 이렇게 보면은 진짜 그래서 이제 정치권이 달라진 것이 없다. 이런 얘기도 더욱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이제 나라를 좀 더 개혁시키기 위한 예. 진보 보수 여야의 선의의 경쟁이 있어야 되는 시점인데 예. 지금 보수 정치인들은 국가 개혁에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다음 지방선거 앞두고 이합지산을 하면서
오로지 당리당략에만 골몰하는 거죠. 그리고 어제 국감 중단 사태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들도 야당 시절에 국감 중단 해본 적이 있고요. 네. 그런데 과연 어제 정도의 방통위 이사진 관련한 그런 정도가 국회의원이 가장 중요한 활동인 국정감사를 보이콧할 만한 정도의 사안인가? 그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이 국회를 시끄럽고 어지럽게 만들까? 오로지 뭐 그런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서 참 한심하고 좀 딱할 뿐이죠. 그래서 지난 시절에 지난 MB 박근혜 그 9년 동안 이게 나라를 이제 말아먹은 거 아닙니까? 그런 정치 세력들은 지금은 자성하고 저희와 함께 국가 개혁에 선의 경쟁을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해주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이나저나, 박근혜 전 대통령 말이에요. 지금 변호인단들도 다 사임을 하고, 지금 일종의 재판 거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마찬가지죠. 이방인의 책을 쓴 이제 까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의 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더 큰 범죄에 대한 용기를 주는 것이다. 그 얘기를 했는데요. 과거의 범죄에 대해서 과거에 그 국민들을 분노케 했고 국민들에게 최대의 피해자 아닙니까? 어떻게 국민들에게 저렇게 특급만큼의 미안한 생각이 없을까? 박근혜는 처음서부터 재판에 협조하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구속만기 6개월 만료되면서 석방을 사실 기대했겠죠. 구속이 연장되니까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재판에 비협조 태도에서 재판을 이제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옥중에서 지금 일종의 정치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국민과 역사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근데 결코 국민에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한심하고 딱하죠. 자, 그리고 안민석 의원님께서는 최순실이 있잖아요. 최순실 씨의 재산, 이런 것들도 이제 해외 도피했던 재산, 이런 것도 많이 조사하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좀 진척이 있습니까? 상당 부분 찾았죠. 우리 독일 교포들이 많은 제보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밝혀내었는데 이제는 이제 국가 공권력이 나서서 수사하고 독일 검찰과 공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최순실의 이 연익 재산은 7, 8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조사하려고 그러면은 다 이게 공소시효가 끝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공소시효를 없애는 특별법이 없이는 최순실 재산의 몰수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정기국회 때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이 꼭 제정되어서 이 재산 몰수를 해야 될 것이고요. 특히 이 법안의 논의 과정에서 지금 MB의 재산 다스를 포함한 MB 것으로 추정되는 다스 BBK 이런 MB의 재산까지 포함하는 재산몰수 특별법이 이번 국회에 제정돼야 될 것입니다. 지금 최순실의 독일 재산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그건 단언하기 어려운데요. 과거에 프레이저 보고서에 나오는 박정희 통치자금이라든지 그리고 최태민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재산 이런 것들을 다 추정해보면은, 독일 검찰이나 독일 언론에서는 수조 원대 정도로는 좀 추산을 하고 있죠. 그러면 안민석 의원님 말씀을 종합해보면은 이게 박정희 정권 때의 비자금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얘기다 이 말씀이시군요. 왜냐하면 그 비자금은 당연히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최태민이가, 적어도 일부는 관리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80년대 이후로 그의 부친의 재산을 관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모든 재산 관리는 최태민이가 했고 그 최태민이가 관리했던 재산은 최순실한테 같지 않습니까? 단 지금은 그 재산의 열쇠고리가 누구한테 가지고 있을까? 저는 그것이 지금 정유라한테 넘겨갔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정유라한테.
네, 이것을 검찰이 간과하고 있는 것 같고, 따라서 정유라에 대한 이 수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정유라의 행적에 대해서 또 우리 안민석 의원님이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요새 어떻게 뭐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들의 가장 그 목표는 돈이거든요. 이 권력도 돈 때문에 지키는 거다 이거죠. 갖고 있는 거를. 그래서 지금은 정유라에게 최순실 재산 승계 작업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일찍부터 시작했던 모양이죠. 네, 재판 대응하면서 국민들부터 그들이 잊혀지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겠죠. 그리고 아마도 이제 그들 가족의 이제 최순실 저는 이제 가족 사기도 아니라고 보고요. 이들의 특징은 과거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신분 세탁,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개명을 하고 성형을 하는 게 최순실 일가의 아주 주특기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럴 가능성, 그래서 정유라 수사는 검찰이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예. 이게 정유라가 삼성대물과 이대 비리 사건의 최대 수혜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혐의가 이렇게 명백한데도 구속영장이 2번이나 기각되었단 말입니다. 정도인멸 이미 대부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검찰이 의지가 있으면은 구속영장 신청해서 구속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저는 우병우 라인으로 포진된 박근혜 정부 정치검찰과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유라 역시 이 사건의 최대한 수혜자인 정유라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제 기억으로는 최순실 씨가 그 독일 검찰로부터도 수사를 받았죠. 그죠? 받았죠. 저는 독일 검찰을 제가 몇 개월 전에 만났고요. 예. 독일 검찰 정유라 최순실을 지난 6월 달부터 독일의 돈 세탁을 조사해온 2분의 독일 검찰을 만나서 그들이 보여준 이제 자료도 얼충 봤고요. 그 검찰들이 정유라 최순실 정유라를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장 많은 자료와 수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그죠? 네, 저에게 이야기한 바로는 시간이 좀 걸린다. 굉장히 좀 방대한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문제는 제가 만난 그 독일의 담당 검사들을 왜 지금은 우리 검찰이 어떤 공조를 하고 있는지. 글쎄요.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아마 저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검찰은 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예. 제가 지난 12월 달에 독일 검찰을 만났거든요. 예. 분명한 것은 박근혜 체제 하에서 검찰은 전혀 독일 검찰을 접촉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 모든 수사자를 가지고 있는 독일 검찰을 박근혜 정부 하에서 당시에 국정농단이 막 일어나고 있었을 때 그 검찰이 왜 한 번도 접촉을 하지 않았는지 대해서도 저는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고 저는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검찰 내부의 감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촛불 집회 1주년을 맞아서 던지고 싶으신 메시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국민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국민들이 자랑스럽고요. 저희들이 지금 촛불을 들었던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도 아니고 진보를 위해서도 아니고 오로지 정의롭고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거 아니었습니까? 아직 미완성이고요. 진행 중이고요. 국민 모두가 촛불을 들었던 그 초심을 잃지 마시고 문재인 정부와 함께 권력의 주인인 국민을 섬기는 그런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힘을 보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안민석 의원님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제가 앞서 1부에서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오늘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은 촛불 집회 1주년 특집으로 마련되고 있는데요. 자, 1부에서는 그 주역 중에 한 분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이 얘기 나눠봤습니다만, 자, 이번 2부에서는요. 바로 지난 겨울과 봄에 이 촛불 집회를 주도하셨고 또 촛불 1주년 행사를 주최하신 분이죠.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박진 백서 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소회가 어떠세요? 1년 됐는데. 벌써 1년이 됐나?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자, 어떤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1년이라고 하지만, 태블릿 PC 보도가 나가고 10월 23일, 그 주 청계광장에서 이제 처음으로 무대가 쌓이면서 이제 1주년이 됐는데요. 촛불 집회가 24차례 이어지면서 끝난 건 사실 또 몇 개월 되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촛불 이후 변화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촛불이 1년이 되었나 하는 느낌, 이런 느낌과 여전히 이제 촛불이, 해야 할 일이 많구나, 이런 느낌 같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1주년 행사가 내일 열리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이게 청와대로 행진하는 거는 안 하기로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 안 하시기로 하셨어요? 아시다시피 청와대 행진 기획 의도와 다르게 네. 청와대 행진에 대한 우려를 또는 오해를 가지신 분들이 많으셔서요. 어떤 오해나 어떤 우려죠? 일단 청와대 행진이 기획된 것은 촛불 혁명의 상징적 행위가 좀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청와대 행진이라는 것을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광장에 나온 압도적 다수의 촛불 시민들과 그리고 공익소송이란 제도가 이런 어떤 기념비적인 사건을 만들어내서 저희는 상징적 행위로서 이 청와대 행진을 기획을 했던 건데요. 일단은 청와대로 가는 것이 현재 정부에 대한 압박이나 규탄이다라고 오해하시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 오해가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주로 적폐 청산을 못하게 하는 대상은 국회인데 왜 국회로 가지 않냐는 문제 제기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촛불 1주년을 맞는 모든 국민이 기뻐해야 되는 자리가 뭔가 극단으로 치닫는, 분열로 치닫는 건 옳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요. 그런 의견이 있다면 수렴해서 청와대 행진을 가지 않는 것이 옳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럼 국회로 가십니까? 아니요, 광화문에서 행사를 하고요. 예. 그리고 행진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저희가 사실 국회를 고려해보지 않은 건 아니에요. 예. 그러나 지금 광화문에서 국회까지 좀 너무 멀죠. 네, 그건 너무 멀어요. 저희가 촛불을 하는 동안도 국회가 쟁점이 됐을 그렇죠. 때도 국회 방향으로 행진을 할 수는 없었어요. 2시간 반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빨리 걸어도. 맞아요. 아니, 서대문까지는 그게 이제 쫙 그때도 계속 참석하신 우리 시민들이 서대문 쪽까지는 꽉 차 있었잖아요. 근데 네. 그분들이 사실 그때도 여의도 가는 거는 여의치가 않죠. 계속 여의도인가 여의치 않아서 농담이었고요. 한 번 여의도에서 사전 집회를 하고 맞아요. 온 적은 있었는데요. 그때도 행진으로 오지 못하고 전철로 왔었어요. 지하철. 네. 자, 내일 행사는 어떤 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일단 늘 이제 우리가 했던 방식의 재현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전인권 씨, 이상은 씨, 권진원 씨 같은 그리고 4.16 합창단, 시민과 함께하는 뮤지컬 배우 같은 이런 공연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아직 촛불 때 얘기했던 적폐 청산의 과제들 그리고 사회 대개혁의 요구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네. MB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요즘 많습니다. 네. 그리고 뭐 최순실 재산 환수 뭐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예, 좀 아까 제가 언론 그 개혁. 얘기했어요. 예. 예. 언론 개혁, 재벌 개혁, 공안기구 개혁,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까지 되게 다양한 목소리가 여전히 많아서요. 그런 분들의 발언이나 또는 영상들, 그리고 또 우리가 늘 우리 스스로를 좀 위로했던 소등, 촛불 파도, 뭐 이런 퍼포먼스 이런 것들이 내일도 있습니다. 그 광화문에서 하죠? 예. 광화문 늘 하던 그 북단 광장에서요. 그 몇 시부터요? 6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예. 아마 8시 반까지 행사는 좀 진행될 것 같은데요. 조금 길어지면 9시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공식 행사는 종료됩니다. 그 몇 분이나 모일 거라고 예측하세요? 그것은 뭐 저희가 촛불 당시에도 예측하지 못했었고요. 이번에도 좀 마찬가지인데 예전처럼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지만 그때 이제 목표를 이룬 거잖아요. 촛불이 원했던 그 탄핵 촛불, 퇴진 촛불이 원했던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또 기념하기 위해서 적폐청산을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시민들이 오시겠죠. 예상은 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를 저도 매번 나갔었거든요. 그때. 근데 이제 네, 그러셨어요. 예. 그때 당시를 기억해 보면 사실은 이 박근혜 정권의 실정 그리고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진보 보수 중도 할 것 없이 다 모든 사람들이 나갔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근데 내일도 사실 그런 축제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럼요. 네, 아직도 그 당시에 우리가 들었던 목표의 잔재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예. 사실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대통령 외에 바뀌는 변화들은 굉장히 더디단 말이에요. 당장 국회에서 사회 개혁의 요구들이 번번이 발목을 잡고 있고 단순하게 국감장면만 보더라도 세월 7시간, 7시 30분으로 밝혀졌는데 뭐 그런 9시 30분이요. 9시 30분. 세월. 네네. 예. 7시 30분도 아니고 7시간 30분. 7시간 30분이죠. 예, 맞습니다. 7시간도 아니고 7시간 30분. 이게 번연이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목 잡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기가 찬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려고 우리가 촛불 들었냐. 그래서 정치권에 대한, 야권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높은데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주목하기 위해서도 이 촛불 광장은 활활 다시 좀 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같은 것들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은 제도적인 어떤 보완도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지금 뭐 검찰 개혁, 공안기구 개혁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공무원들에 대한 공수처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했는데 이제 그런 제도의 변화들, 뭐 정치 개혁도 당장 필요한 건데. 그런 제도의 변화들이 저희들이 높여야 될 목소리들인 거죠. 그래서 이번 촛불 광장에서도요, 프로듀스 공수처, 그리고 정치 개혁을 위한 시민들의 사전마당, 언론 개혁을 위한 시민들의 사전 캠페인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죠. 그 일각에선 말이에요. 이게 지금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이런 것들이 그리고 지금 MB 정권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통령제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한계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개헌을 할 때에는 그런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깊이 고민을 하고 권력 분산형 개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금부터 고민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촛불 퇴진 행동이 또 이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퇴진 행동은 이미 해산을 했고요. 네. 시민사회가 그러면은 5월 24일 날
그 박근혜 정권 퇴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네. 완수한 그 소임을 마치고 해산을 했습니다. 지금 퇴진 행동은 기록하고 기념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일부의 소임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퇴진 행동이 그런 역할을 걸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이거는 이제 촛불 광장에 나왔던 시민들과 그리고 또 퇴진 행동을 참여했던 시민사회 운동 전체가 함께 받아안아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퇴진 행동이 주어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자, 지금 아까 기록하는 일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잘 듣고 계세요? 그 기록하고 예. 네. 안 그래도 저희가 백서를 이번 그 1주년에 좀 발간을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내용이 방대하고 자료가 많아서 아직도 계속 집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3월 10일 파면 이전까지는 백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촛불혁명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시민 토론회, 그리고 뭐 학술 토론회, 그리고 외국의 이제 우산혁명이나 자스민혁명 같은 혁명의 당사자들을 한번 모시는 국제 토론회 좀 기획하고 있고요. 또 현재 그 광화문 광장을 좀 기념하자라는 많은 목소리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기념비 사업까지 3월까지 이렇게 그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록기념위원회를 다 마치고 나면 잘 알겠습니다. 예. 네. 예,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백진 백서 팀장이었습니다.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